그러셔서 지금 보시면 멸망까지 나왔어요. 제가 설명 안 한다고 해서 지금 발해 쪽에 대한 개요를 읽지 않으시면 안 돼요. 이거 제가 시간 들여가면서 굉장히 막 진짜 심혈을 기울이면서 쓴 그 나라에 대한 얘기들이고, 그 다음에 정리 요약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서 아, 이러이러한 나라들이야. 그리고 왜 이 나라들은 멸망을 했어.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었어. 이거에 대해서 툭 치면 나와야 돼요, 이제. 멸망이 발해 같은 경우는 막 특별히 보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어떤 징조는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린 뭐 중국의 그 날씨에 대한 얘기들, 그쵸?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 지금 굉장히 더우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더 자연재해에 약했을 거예요. 취약했고, 여러 가지 뭐 방어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좋았던 날씨가 뭐 추워진다던가 아니면 어떤 재해가 발생하면 충분히 몰락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몰락을 굉장한 뭐 국가 시스템으로서 그걸 이겨내면 되는데, 이겨내지 못한 상태에서 무슨 뭐 내분이 일어나거나, 여기 보면 뭐 자연적인 국력의 약화가 됐잖아요. 내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서서히 막 딱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아, 딱 저걸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났다 이러는데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 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국력이 서서히 약해지면서 거란의 침입을 받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거란족이라는 거 여기서 꼭 체크해 두세요. 왜냐하면 이 거란족이 나중에 고려 사회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침입도 많이 해. 그리고 거란족을 굉장히 싫어하는 왕이 있으세요. 고려 태조.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란족은 머릿속에 잘 넣어줘. 이거 문제에 또 이렇게 나와요. 발해는 선비족의 침입으로 뭐 이렇게 뭐 멸망했다. 이런 얘기도 은근슬쩍 넣어놓거든요. 사실 아니죠. 그런데 또 이렇게 문제를 보다 보면 그냥 비슷한 것 같아. 그럼 맞는 것 같아 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렇게 하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외우세요. 그러셔서 아, 지금 고려로 망령까지 나왔어. 발해 세자 대광현이라는 분이. 그쵸? 934년. 아,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면 굉장히 발해 같은 경우는 융성도 했지만 어떤 이유, 뭐 정확한 이유 없이 이렇게 됐어. 그래서 보면 발해 멸망 후에 압록강 일대 발해 유민들이 부흥운동의 일환으로 세운 나라가 정왕국이라고 계속 나와요. 보덕국도 있었는데 보덕국은 고구려 유민, 발해 유민은 정한국이에요. 제가 드렸어요. 그러면 발해의 고구려 계승의식, 사실 이 고구려 계승의식 때문에 발해의 가치가 더 있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발해 무왕과 문왕 시절에 고구려에 보낸 국서에 고려국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견고려사라는 목간이 있어요. 제가 여긴 적어놓지 않았지만 견고려사 목간이라고 일본에서 발견된 목간이 있어요. 목간이라고 이렇게 긴 게 보면 요게 뭐 글씨 써놓고 한 거 있죠. 호패처럼. 거기에 보면 여기에 나온 고려가 발해예요. 그때 일본에서는 발해를 다녀온 사신이 지금 도착했다 뭐 이런 뜻으로 여기다 적어놓은 글귀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그때 발해는 고려라고 했는데 발해를 고구려의 계승국이라고 보는구나 하는 또 하나의 증거로 저것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있고 고려국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거 보면 그때의 이름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고려 즉 발해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가끔 문제에 나와요. 그리고 지배층이 고구려인이고 고구려 문화를 계승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발해는 우리는 고구려 땅을 예전에 옛 고구려 땅을 차지하면서 부여를 계승하고 있어.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부여를 그 전통을 계승한 나라가 누구예요? 고구려잖아요. 백제잖아요. 그러니까 발해도 마찬가지야. 부여 맨 위로 따지면 부여인 거야. 부여 고구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와요. 보면 와당 있어요. 와당 수도에 와당이라고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기와, 아까 기와, 수막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고려 불상이 보면 발해 불상하고 굉장히 흡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 불상은 평양에서 발견되고 발해 불상은 저기 상경에서 수도 상경에서 발견됐는데 비슷하더라. 그런 거 보면 발해는 고구려 문화를 많이 갖고 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와 수막새, 그 다음에 일부일처제, 그 다음에 고구려 무덤인 양식인 모주림 청자. 고구려도 사실 일부 일처제가 있긴 있었죠. 그런데 발해는 그것이 이제 여건이 더 신장된 것이죠. 그리고 고구려 무덤 양식 중에 모주림 양식이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문화 때 설명할 건데 그 양식이 발해에도 보였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문화의 유사성 있죠. 온돌 구조, 그 다음에 불교 미술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유득공이라는 분이 발해고라는 거를 쓰셨거든요. 유일하게 발해에 대해서 쓴 저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발해에 대한 역사서가 많지 않아요. 나중에 유득공의 발해고 요거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아 발해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구나 보시면 되죠. 그러셔서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조선에 가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 발해 같은 경우는 고구려 계승하는 게 가장 가치가 있어. 지금 우리 역사상에 보면요. 그리고 중국 땅을 옛 고구려 땅을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하세요. 그렇죠? 그러셔서 지금 왕 몇 분 나오셨어요. 그리고 정치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 쪽에서 이제 앞으로 나올 거고 그다음에 군사, 그다음에 문화까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통치 조직의 변화 한번 보세요. 그러면 통치 조직은 여기까지 발해까지 했어. 통일신라하고 통치 조직까지 얘기하면 지금 통치 조직 같은 경우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특징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치체계 한번 보세요. 특징은 왕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한 중앙집권 국가의 이론적 통치체제. 이게 무슨 뜻이야? 왕 밑으로 쫙 모여 이거야. 그것을 일원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등제를 통한 관료의 정비가 일어나죠. 처음에 이러지 않았죠. 처음에는 당연히 왕도 막 자기들이 선출하고 막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었잖아. 그런데 왕이 점점점 세력을 강화시키면서 이러한 형태로까지 왕권이 강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 관등제를 통한 관료의 정비 한번 보세요. 고구려, 백제, 신라 나와요. 그런데 실은요, 이 관등제가, 아까 관등제 얘기 조금 나왔는데, 뭐라고 그러셨지? 기억해 보세요. 신라가 통일을 하면서 관등제를 많이 실시했어요. 왜냐면 관등제 같은 경우는 유민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그쵸? 그런데 실은 관등제를 통한 정비,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 얘기예요. 혈연적으로 신분이 결정이 돼버리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거야. 대부분인 거야. 무슨 유사시에 저 사람이 공을 너무 많이 세웠어. 그런 사람은 또 점핑해갖고 높은 관등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유민들을 고구려 백제 유민들 중에 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관등에 넣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무슨 뭐 구서당에 편입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특수한 일이죠. 무슨 전쟁을 통해서 아니면 민족 융합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고 실은 관등제 하면 혈연적 신분에 따라서 관등을 매기는 것이 대부분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는 대대로 이하 형 사자 계열의 10등급이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백제는 좌평 이하 16관등이었어요. 그래서 그 좌평 이하 16관등이라고 그래서 백제 생각하면은 17관등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기도 해요. 그리고 신라는 이벌찬 이하 17관등이에요. 아, 지금 보면 신라 같은 경우는 이벌찬 뭐 여러 가지 그러면 신라 하면은 골품의 나라잖아. 뼈의 나라잖아. 뼈의 그 성분. 그러니까 사람이 뼈의 성분이 어디 있어요, 사실. 피의 성분이 어디 있냐고. 피로 따져 뭐 천하고 높고. 그런데 신라는 나라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골품을 썼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귀족 세력을 딱 갈라놓기 위해서. 귀족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골품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벌찬까지 17관등이었어. 그쵸? 그리고 복식의 정비. 왜냐하면 관등을 정비하면요, 복식도 정비를 해야 돼요. 그쵸? 색깔 구분해야 되죠. 그러면서 고대 국가로 발전하면서 각 부족의 족장들은, 그러니까 이거 뭐야? 고대 국가, 그냥 연맹 왕국이었을 적에는 막 족장들이 그냥 다 알아서 했어. 그런데 고대 국가로 발전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관등으로 딱딱딱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귀족으로 편입되면서
왕 밑으로 딱 줄을 서게 된 거야. 왕은 좋아 싫어? 좋죠. 딱 벼슬을 주고 관등을 등급을 딱 매겨버리면 이 사람은 이 일만 하는 거야. 이 옷을 입고 이 위로는 올라오지 않아. 딱 그 관등에 맞게 서열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관등제는 독장적인 성격이 강한 귀족을 편입하기 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관등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걸로 보시면 돼요. 왕권 강화를 위한 것이다. 국가 통치를 위한 것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치 조직의 변화 보면 사실 고구려 백제 신라가요. 귀족이 지배하는 사회예요. 왕도 지배하지만 그리고 귀족 회의체에서 모든 중대사를 결정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삼국 초기에는 뭐예요? 중앙집권 체제 형성하기 위해서 관등제하고 그다음에 만들고 그다음에 정비를 한 거죠. 행정구역을.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귀족이 끌고 간 나라야 사실은. 귀족이 끌고 가면서 왕과 막 권력 투쟁을 해. 왕권 강화할 것인가, 귀족 세력을 강화할 것인가, 귀족의 힘을 강화시키고 여러 가지 이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셔서 관등제를 통한 관료에 정비했고 그 다음에 중앙관제 한번 보세요. 고구려는 수상인 대대로가 국정을 총괄했어요. 대대로조차도 각 가들이 선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백제는 고이왕 때 육자평이 어느 부분인지 여기 적어놨어요. 6개 부처에서 행정을 담당하다가 사비천도 이후에 22부의 중앙간서를 추가 설치하게 돼요.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는 집사부, 병부, 창부, 위화부를 설치하여 중앙관청에서 업무를 봤어요. 10부. 그 다음에 왕권을 경제하기 위하여 귀족회의를 주관하기 위한 상대 등을 설치해서. 신라는요. 한번 보세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신라는 고구려 백제처럼 유민들이 나라를 이끈 게 아니었잖아요. 신라는 토착 세력이 거의 이끌었어. 처음부터 촌주들이 막 임명하고 왕을 박석김을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신라 같은 경우는요. 귀족 중심의 나라였던 거예요. 아무리 왕권 강화가 나중에 이루어진다 해도 그 왕들조차 귀족 세력을 그 뭐 상대 등이 하는 그 회의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나올 거야. 그 화백회의 이런데 이걸 무시 못해. 그러니까 신라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토착 세력이 강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정말 다 없어지기 전에는 그 세력이 없어지겠냐고요. 그 남은 잔재들, 진골의 그 뿌리가. 그러니까 귀족회의가 더 많이 힘을 발휘한 나라가 신라였단 말이에요. 물론 고구려 백제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아무튼 귀족 합의체 보세요. 국왕 중심의 귀족 정치를 구현했어요. 귀족 그 안에다가 뭐 하나 적어 놓으세요. 귀족 연합 정치라고 보시면 돼요. 귀족 회의체에서 중앙집권 체제가 확립되었으나 귀족들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거예요. 그쵸? 그러셔서 왕은 국왕 중심으로 해. 지금 행정도 다 그렇게 정비했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군사도 정비했으나 왕 밑에 딱 이론적인 조직이 형성이 됐지만 귀족들은 또 어떻게 못하는 거야. 그래서 화백 고구려의 제가회의, 백제의 정사함회의, 그리고 신라의 화백회의 등이 등의 회의 귀족 합의체에서 회의를 해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던 것이에요. 상대등은 화백회의 그 장이 누구예요? 상대등이잖아요. 경주주의의 주위의 사형지를 돌아가면서 뭐예요?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왕권을 견제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신라 왕들은 참 힘들었어. 왜냐하면 신라는 처음부터 고구려의 지배를 많이 받았잖아요. 고구려의 조공갑 바치고 왕 바뀔 때마다 무슨 고구려가 와서 임명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고구려의 압박을 많이 받았는데 심지어 내적으로는 또 귀족들한테 견제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신라 왕들은요 사실 참 어려운 그 3D 직종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백회의, 그래서 귀족 회의체, 합의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등 나왔어요. 고구려는 제가 뭐 다 읽지는 않을게요. 고구려는 형 사자가 짱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대대로부터 지금 뭐 8등급의 발의 사자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행정구역도 뭐야 중앙집권 체제를 형성을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관등제 그다음에 행정구역도 이렇게 정비를 했구나 지금 딱 관리들이 이렇게 정해지면요 관등제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벼슬아치들이 딱 등급이 매겨지면서 행정체계도 다 정리가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백제의 관등이 있어요. 그리고 고구려 같은 경우는 복색이 어느 건지는 아직 알려지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쓰진 않았는데 백제 같은 경우는 지금 복색까지 나와 있어요. 지금 16품으로 해갖고 아까 백제 같은 경우는 16등급이고 품이고 그 다음에 신라는 17등급이에요. 관등이죠. 그래서 좌상이야 16관등 그 다음에 신라는 17관등이에요. 그래서 관등 복색 나왔죠. 그 다음에 복색이 뭔지 아시죠? 벼슬아치들 신하들이 입는 옷의 색깔이 중요해요. 서열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신라의 골품제와 관등제가 나와. 진골은 모든 등급 17등급을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요. 진골이 17등급을 할 수가 있겠어요? 가능하다는 걸 말했을 뿐이지 진골이 17등을 할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1등급, 2등급 이런 거 하셨겠죠. 그리고 육두품 하시죠. 그 다음에 육두품은 16에서 6등급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어디예요? 오두품은 17에서 17등급이에요. 요거 그 파일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요거 그 파일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두품은 17에서 12등급까지야. 그리고 그 다음에 17등급까지 나오죠. 그러면 등급에 따른 색깔이 나와. 진골은 자색이야. 육두품은 비색이야. 오두품은 청색이야. 그 다음에 사두품은 황색이야. 잠시만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상하다. 진골에서 사두품까지만 나왔잖아요. 실은 그 국가 초기에는요. 이 성립될 적에는요. 성골하고 3두품, 2두품, 1두품이 다 있었어요. 성골은 뭐야? 그냥 정말 무소불위의 왕권을 가질 수 있는 분이죠. 부모 두 분 다 왕족이신 분들. 그리고 3두품 있고 2두품 있고 1두품 있어. 잘 이 얘기는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이 계층은 거의 평민 계층이에요. 아니면 그 일반인 서민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의 나중 가면 소멸이 돼. 성골도 소멸이 됐잖아. 왜 성골이 소멸돼? 성골이 된 사람이 성골의 피를 갖고 있는 분이 없으니까.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막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혼인을 하고 이렇게 막 중첩 혼인을 하고 보니까 이제는 성골이 자연적으로 없어졌어. 그러니까 성골하고 뭐예요? 2두품, 3두품, 1두품은 자연스럽게 소멸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은 이렇게 두품이요. 이렇게 4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8개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소멸하고 사회적 개혁을 통해서 없애기도 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딱 이런 거예요. 그런데 육두품 같은 경우는 어느 노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아니면 당나라 가서 빈공가, 과거급제를 했거나 이런 분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나라에 공을 세웠거나 전쟁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거나 이런 분들은 또 육두품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육두품은 진골이 될 수 절대로 없기 때문에 불만들이 많이 쌓이는 것이죠. 여기 골품과 관등제도 꼭 외우셔야 돼요. 예전에 한 4, 5년 전에 아니야 4, 5년 더 진골은 어느까지 될 수 있나? 몇 두품까지 올라갈 수 있나? 6두품은 몇 두품까지 올라갈 수 있나? 이게 문제 나왔던 적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문제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모르죠. 왜냐하면 웬만한 문제들은 거의 한 번씩은 나왔기 때문에 예전 문제를 조금 더 바꿔서 재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요거 꼭 체크하세요. 그러셔서 골품제가 이런 거죠. 골품제는 다시 또 설명할 거예요. 너무 걱정 마시고 화백회의, 골품제,
다 설명을, 화랑 다 다시 책에 나와요. 제가 오늘 만약에 혹시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외우시면 돼요. 제가 왜냐면 여러 가지 관련된 일들을 이미 밑밥을 많이 깔아놨기 때문에 그 밑그림을 보시면서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남북국의 통치체제가 나와요. 아, 통일신라 때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 통일신라 때요, 굉장히 아까 얘기했죠. 부유하게 많이 살았어. 통일신라 적어도 중기까지, 후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통일 후에 보면 금입택이란 말 많이 나와요. 통일신라의 위엄을 말할 적에 금입택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이게 39채 정도 있었대. 막 36채라기도 하고 39채라고 했는데 아무튼 40 미만이야. 이게 뭐냐면 금으로 집을 입힌 거야. 그리고 왕경에 있는 모든 집들은 기와집이었대요. 그 옛날에. 굉장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통일신라가 되고 나서 굉장히 윤택하게 사는 거야. 왜냐면 벌써 이제 많은 각 나라들이 다 해체가 됐잖아요. 고구려 백제가. 그러니까 그 나라인들이 다 와서 경제가 좀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군사력도 세지고 하니까 평온한 시기가 온 거예요. 그쵸? 통일신라 보세요. 지역이 통일신라 때 커버한 지역이 어디예요? 대동강에서 원산만이에요. 제가 자원 때 한번 그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통일신라 대동강에서 원산만이고 그 다음에 중앙정치조직은 굉장히 중요해. 이거 다 체크하세요. 왕권의 강화와 중앙집권체제로 재편해서 율령과 제도적 형식을 중시했어요. 그리고 기역번에 집사부 등 14부의 행정업무를 분담했죠. 그러니까 집사부 아래 13부라고 해요. 보통은. 그러니까 집사부 포함하면은 총 14부고 집사부 아래 13부라는 얘기도 많이 써요. 그리고 집사부의 수장인 시중의 지위가 강화됐죠. 아까 얘가 나왔던 얘기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 등이 약화됐어요. 그리고 유교정치 이념이 구현했죠. 그래서 신문왕 때 국학을 설치했어요. 국학은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립교육기관이니까 뭐예요? 완전히 국립대학이야. 그쵸? 그리고 민족융화책 실시해서 백제와 고구려의 옛 관리들을 흡수했죠. 그리고 중국식 관료정비 조직의 재정비 시도해서 8세기 후반 행정구역과 관청의 이름을 중국식으로 고치는 등의 개혁을 시도했으나 귀족 세력의 반대로 실패했어요. 요거 꼭 체크하시고. 그리고 사정부 아까 나왔죠. 관리의 비리 방지. 요거는 사정부 같은 경우는 중앙 관리를 감찰한 거예요. 그쵸? 그리고 아까 얘기한 상수리 제도. 상수리 제도도 뭐예요? 왕권 강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을 그렇게 통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방 세력을. 왕은 여기 있어. 지금 경주, 수도 경주 왕경에 있는데 그 향리들의 자제나 향리를 데려다가 인질식으로 놔야 내가 그 지역을 관리도 하고 그 지역의 사정을 그 사람들한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권 강화책 중에 하나도 상수리 제도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그 통일신라 같은 경우는 당나라와 연합을 많이 해서 발해도 공격했었고 발해하고도 잘 지내서 문물 교류도 많았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교류가 많았어요. 통일신라 때. 그래서 경주가 완전 왕경, 그 다음에 동경, 경도, 설화벌 이런 여러 가지 명칭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라 같은 통일신라 때 그 도로 계획을 보면요. 완전 바둑판식으로요. 굉장히 정비를 잘 해놨어요. 지금 경주의 모습이 바로 지금 그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통일신라가 되고 민족융합도 하지만 나라의 새 나라, 통일신라도 새 나라라고 봐야죠. 왜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합쳤으니까 새 나라의 그 더불어 살고자 하는 그 욕구가 강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실시했고 정비도 많이 한 거예요. 지방조직 보세요. 아까 구주 오소경 나왔죠. 그래서 이거 나왔던 거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구주 오소경. 구주는 행정적 성격이에요. 오소경은 수도의 편제성을 보완하기 위함이에요. 체크. 그리고 주에는 총관, 그 다음에 뒤에는 도독이 됐죠. 총관에 대한 그 문제가 나온 적이 있으니까 꼭 체크하세요. 그리고 주 밑에는 주 밑에 군은 태수, 현에는 현령을 두어 중앙에서 파견했어.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 나왔었던 거예요. 그리고 현 밑에는 촌. 그래서 그 이하는 천민 집단이 있어요. 향부곡이 존재했어요. 아, 향부곡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촌은요, 촌주가 관리해요.
그 지방의 촌주. 이분이.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이 지방 조직에는 아까 말한 외사정을 파견한 거죠. 지방 관리를 감찰하려고. 그런데 뭐예요? 촌주가 실무 담당을 다 하는 거야. 그러면 왜냐면 그 촌의 일은 관리들이 잘 몰라요. 그 지방에서 있는 사람 중에 지금으로 따지는 이장 같은 분들. 촌주가 관리하면서 행정실무를 다 관리해. 행정실무를 이분이 관리함으로써 관여함으로써 중앙에서는 촌주를 통해서 지방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앙의 행정력이 지방에 고루 미쳤다 이렇게 봐요. 누굴 통해서? 촌주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왕경의 문화가 지방까지 이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주를 보면 구주가 뭐지 궁금한 분은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구주가 어느 주인지. 한주, 삭주, 명주, 웅주, 상주, 전주, 강주, 양주, 무주예요. 뭐 구주가 무엇인가 이렇게는 안 나와요. 하지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죠. 그리고 그러니까 지방의 촌주를 통해서 중앙의 행정력이나 문물이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의 일부 귀족들은 왕경의 수준의 문화를 또 누리게 된 거예요. 문화를 흡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통일신라에 대한 설명들 보면요. 통일신라의 기본적인 정책은 왕경인과 지방인의 구별을 두지 않는다에 있어요. 그러니까 구별이 있었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이나 체제는 그러니까 원래 왕경인, 경주에 사는 사람하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거기에는 뭐 여러 유민들도 있고 뭐 전쟁 포로도 있고 많잖아. 그런 분들과 그런 사람들과 구별 두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별은 뒀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향부곡 나와요. 아, 이 사람들 앞으로 이제 제가 설명할 건데 신라 때 향부곡이 있었어요. 통일신라 때. 나중에 고구려 때 뭐예요? 향소 부곡 생겨요. 이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마을이 격화가 된 마을이 대부분이에요. 반란을 일으켰거나 아니면 정부에 저항을 했거나 아니면 또 뭐 그 포로들을 아니면 죄인들을 몰아놓고 그쪽에서 이제 나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일도 힘들게 하고 나라에 많은 노역도 많이 해야 됐어요. 노동력도 징발 많이 당하고 굉장히 일반 농민보다도 굉장히 그러니까 노비보다도 더 심각하게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특수 행정구역이었죠. 이런 것도 문제 자주 나요. 그리고 오소경은 금강경, 서원경, 남원경, 북원경, 중원경으로 나눠서 고구려 백제 귀족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회유 정책을 해서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수도의 편제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귀족들을 다 이주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 문화보급 역할을 하고 수도의 편제성 보호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 거예요. 지역적 균형 발전. 그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게 자꾸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구주 오소경. 그리고 요약 정리 보시면 신라시대는 전국을 오주로 나뉘어 군주를 책임자로 한 군사적 성격이 있어요. 그 대신에 통일신라 때는 신라시대는 오주였을 적에는 군사적 성격이 강했어. 그런데 통일신라가 되니까 이제 군사적으로는 그렇게 큰 쓰임이 없잖아. 그러니까 구주로 나뉘어서 총관이었던 사람, 그 후에는 도독을 책임자로 지휘자로 두어서 이제는 행정적 성격을 강화시킨 거예요. 이게 문제에 자주 나와요. 다음 페이지 각시대별 지방제도의 특징 나오거든요. 이것도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한번 보세요. 각 시대별 지방제도의 특징을 보면 백제 같은 경우는 지방에 22개의 담로를 설치했어. 여기에 귀족들을 파견해서 관리를 했죠. 정치를. 그리고 태수현령이 지방간으로 파견된 것은 뭐예요? 구주 오소경 때야. 통일신라 때죠. 오소경. 그리고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는 군현이 많고 전국을 오도와 양계로 나누고 삼경을 설치한 게 고려 때예요. 이거 문제에 가장 자주 나오는 거예요. 고려 때는 맨날 이 얘기만 해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군현이 지방관이 파견된 군현보다 훨씬 많았다. 이 얘기 맨날 나와요. 꼭 체크하세요. 고려 때 얘기예요. 그리고 조선 때는 지방행정 단위로서 군사 방어 체제를 전국적으로 조직해서 전국을 8도로 나누어 관찰사를 파견했다. 조선은 8도 관찰사라는 얘기 그래서 많이 나와요.
수령 밑에 관찰사 있죠. 팔도 하면 뭐 경기도, 뭐 이런 평안도, 한경도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방 행정 체제가 변했어. 백제, 통일신라, 그 다음에 고려, 고려 그 다음에 조선 이렇게 가. 요거 문제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외워두시고 요것들을 이제 응용해서 그러니까 살짝 바꿔갖고 나라를 바꾸는 거야. 그래서 뭐 팔도 관찰사가 아니고 팔도 뭐 수령을 파견한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팔도에는 수령보다는 그 팔도는요 가장 큰 단위예요. 수령은 각 촌이죠. 각 고을이죠. 마을이죠. 그쵸? 그러니까 요거 꼭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통일신라 때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아까는 신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는 이러이러한 행정체계가 있었고 통일신라 때는 뭐 집사부 얘기가 나왔어. 그리고 지방조직도 좀 바뀌었어. 충분히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발해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중앙에는 삼성육부제 아까 얘기했죠. 당해제도를 수용하면서 팔성의 독자적인 운영과 유교적 성격의 육부 명칭, 그 다음에 정당성, 그 다음에 좌사정, 그 다음에 우사정 있고 그 다음에 중정대요. 아까 좌사정, 우사정도 불교식인데 유교적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중정대는 뭐 비위 감찰, 이 자꾸 어사대, 중정대 이런 얘기 자주 나와요. 어사대는 그 조선 때죠. 그러니까 중정대 하면은 감찰기고요. 아까 외사정 나왔었어요. 그쵸? 사정부 나왔었어요. 요거 문제 자주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주자감은 최고 교육기관이에요. 체크. 그리고 보면 지방조직을 5경, 15부, 62주로 나눴어. 이게 발해가 그 정도로 컸어요. 그 위쪽까지 다 고구려 땅 전체 다 예전 고구려 땅 다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5경은 수도 상경, 중경, 동경, 서경, 남경이었어요. 5경 같은 경우는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그리고 15부 62주는 부는 도독이 총괄했어요. 주는 자사를 파견했어요. 요거 꼭 체크했어요. 부, 주로 나누는데 부에는 도독, 총괄하고 그 다음에 자사는 파견을 시켰어. 적어두세요. 그래서 부 같은 경우는 지방행정의 중심이에요. 15부. 그쵸? 그 아래 현 설치했어요. 현에는 누굴 파견했냐면 현승이라는 분을 파견했어요. 관리죠. 그리고 지방관은 고구려인을 임명하고 말단 조직의 촌장은 말가린을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거예요. 고구려인은 지방 관리로 파견은 하지만 일단 밑에서 가장 촌 있는 마을 사람들하고 밀착 서비스를 하는 사람은 아까 말한 촌주예요. 발해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실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촌주를 매개로 해서 지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영리한 거죠. 왜냐하면 그 말단에서 완전 그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촌에서 이런 촌락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관리가 파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을 듣겠냐고요. 듣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면 당신들이 알아서 해. 그 대신에 촌주를 통해서 우리가 당신들을 지배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꼭 체크. 중앙조직 나왔어요. 그리고 군사조직 나와요. 왕권 강화 역할과 동시에 주변국가 정복전쟁 수행했죠. 당연하죠. 왜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 때 다 그거 아니었어요. 거의 다 정복전쟁이었어요. 그리고 국왕이 모든 군사 지휘권을 갖고 직접 군대를 지휘하므로 지방조직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죠. 그러니까 지방장관은 뭐예요? 왕이 다 관리는 하지만 지방장관은 군사도 다 하고 행정일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방관, 방령, 군주들이 군대까지 지배하는 거예요. 방령, 군주 얘기 나와요. 그렇죠? 제가 표로도 만들어 놨지만 이 내용 잘 보세요. 그러니까 행정조직하고 군사조직이 거의 일치해요. 왜냐하면 행정을 보는 누가? 지방장관이 군사력도 다 갖고 있고 지휘까지 하거든. 유사시에. 그쵸? 고려는 성 단위로 편성해서 국가동원 시 대모달 말객이 군사를 지휘해요. 그 고구려가 멸망할 당시에요. 고구려의 성이 한 176개 정도 있었대요. 뭐 이거는 적으실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간에 그 정도로 성을 지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국가동원 시에는 대모달 말객이 군사 전체 군사를 지휘하는구나. 백제는 중앙 각부에 500명의 군대를 배치하고 지방은 각 방에 달솔로 임명된 방령이 700에서 1200명의 군사를 지휘해. 이거 보면요. 거의 다 1000명 단위예요. 1000명 단위야.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백제도 예전에 보면 1000명이 거의 다. 그냥 아주 특수군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지금 보면 몇만 명, 몇십만 명 이거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왜냐면 지금 보면 그냥 중앙 각부의 백제 때도 언제예요? 만의 작은 나라였을 때도 거의 그냥 1000명 정도만 지휘를 하고 있어요. 군대를. 그러니까 단위 자체가 크지 않은 거죠. 규모가. 그래서 지방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신라는 중앙에 사자대, 시위부, 위병, 그 다음에 지방에 육정과 서당이에요. 지금 보면요. 짜잘짜잘해요. 사실 보면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단위 자체가 크지 않아, 스케일이. 그렇죠? 그런 와중에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요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5경 15부 62주 나오죠. 발해. 당의 오경제를 기본으로 삼아서 760년 무렵에 설치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당과 같은 황제 체제를 모색을 한 거예요. 발해도. 발해는요, 아까 나온 것처럼 독자적인 연호를 썼잖아요. 다 당나라처럼 발해도 황제의 나라인 거야. 그래서 독자성을 유지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경도 당의 오경제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통일신라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요거 설명하면서 또 이제 정확히 또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통일신라 때 보세요. 중앙군이 구서당이야. 구서당에는 누구누구 들어가? 신라인, 고구려인, 백제인, 말갈족까지 다 포함했어. 구서당을 구서당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요. 민족융합이란 말이 딱 나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융합이 된 것도 있지만 국가를 정치를 하다 보면요. 상징적인 것도 필요해요. 표면적으로 표방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랬기 때문에 구서당은 이렇게 민족융합 정책으로 마련된 왕이야. 구별하지 않아. 아까 제가 얘기했죠. 통일신라의 기본적인 체제는 왕경인과 지방인을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인, 고구려인, 백제인, 말갈족까지 포함했어요. 그래서 요것은 687년에 완전히 구서당은 완성이 됐어요. 687년에 신문왕 7년 때.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모병이 되는 거죠. 모병은 뭐예요? 병사를 모집하는 거예요. 할 사람들 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족 출신, 어느 나라 출신을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들은 중앙군은 수비와 궁궐 담당했죠. 그 다음에 백제와 고구려 백제의 지배층의 그 유민들을 포섭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내 밑으로 자꾸 통일신라는 자꾸 포용을 한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 밑으로 이제 아무리 예전에 니네들이 저 나라의 그 백성들이었어도 이제는 나라가 바뀌지 않았냐. 이제는 포용을 하겠다. 밑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방군, 그래서 옥색깔도요. 이 구서당이라는 의미가요. 사실은 그거예요. 물론 족을 그렇게 여러 족을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그 분류를 해서 놓은 것도 있지만 그들이 입는 군복의 빛깔에 따라서 옷 색깔에 따라서 구별을 해 놓은 거예요. 요거는 그냥 옷 색깔 군복 색깔이다 놓으시면 되고 요거는 적으실 분은 적으세요. 녹금, 자금, 백금, 비금, 황금, 흑금, 벽금, 적금, 청금. 여기 보면 뭐 적색, 청색 다 들어가요. 이렇게 9가지 색깔로 군대를 나눴어요. 구별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지방군은 10정이에요. 각 지방 10정에 구주에 정을 하나씩 놔요. 군대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산주만 특성을 고려해서 2정을 놓는 거예요. 1정이 아니고. 그래서 10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군은 구서당이야. 10정은 지방군이야. 머릿속에 꼭 넣으셔야 되죠. 그렇죠? 그러셔서 지금 보면 군사체제가 그렇게 많이 고구려 백제 신라 때는 그렇게 발전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아무래도 통일신라가 여러 싸움을 정복전쟁을 벌이고 당나라의 최후의 결전을 벌이면서
그 노하우가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군사력이 굉장히 강화되고 그러면서 여러 유민들을 다 융합해서 포섭을 해서 그 군대를 만든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구서당의 구성 한번 보세요. 신라에는 녹금서당, 그 다음에 자금서당, 비금서당. 이거 군복 색깔 말하는 거예요. 고구려에는 황금서당, 백제에는 백금서당, 보덕국에는 적금, 말가리는 흑금서당이에요. 아까 제가 적으실 분 적으란 게 이 내용인 거예요. 서당이야. 구서당인데 복 색깔에 달라. 군복 색깔에 따라서 서당의 편성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 보면 그 적어두시면 더 좋아요. 고구려, 백제, 말갈, 지방군은 이렇게 해서 이제 고구려, 백제, 말갈까지 다 넣었어. 십정에서는 대대감 1인, 소감 1인, 대척 1인, 군관과 병졸은 그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특별주가 또 따로 있어요. 요거는 안 적으셔도 되는데 특별주는 5서당이 따로 있긴 했었어요. 아무튼 간에 9서당 10정이야. 놓으시면 돼요. 그러셔서 중앙군 한번 또 보세요. 발해 같은 경우는 중앙군이 10위예요. 10위가 중앙군이었어. 그리고 각 위마다 대장군과 장군을 두어 송솔하였어요. 그리고 지방군은요. 병농일치야. 농사 짓는 분들이 군사도 같이 징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촌락 단위로 군사를 조직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인 거예요? 발해 같은 거는 지방 조직에 따라서 지방 군사가 편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군이 따로따로 완전히 모병이거나 하는 게 아니야. 직업적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고 그냥 농사 짓는 분이 유사시에 또 그 고을 마을 촌을 지킨 거야.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촌 단위로 군사 조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해는 중앙군은 10위가 있었지만 지방 조직은 촌락 단위로 군사를 조직했어. 병농일치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표 한번 보세요. 관등은 고구려, 식관등, 백제, 그 다음에 제가 그 가로로 넣어놓은 건요. 지도자분들, 지도자의 타이틀, 명칭을 넣어놓은 거예요. 식관등의 형, 사자 이렇게 나가. 관등은 백제 16관등은 솔덕으로 나가.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는 17관등인데 찬이야, 찬. 그리고 통일신라 때도 같아요. 중앙관제는 대대로가 국사 총괄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고구려예요. 그리고 백제 같은 경우는 육자평이고 사비천도 후에 22부예요. 신라는 집사부 등 10부. 통일신라 때는 집사부 등 14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발해는 삼성육부. 요것이 중앙의 정치 조직이에요. 수상은 대대로 상자평에서 내신자평, 그 다음에 상대등. 그쵸? 뭐예요? 다 의미들이 달라. 그리고 통일신라 때는 시중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대내상 때는 정당성이 있었어. 화백회, 시중도요, 화백회에 들어가긴 해요. 그런데 통일신라 때는 완전히 좀 의미가 달라지지. 시중이라는 사람은 누구의 편인가 한번 보세요. 그쵸? 그러니까 시중 같은 경우는 화백회 하긴 하지만 이분은 뭐예요? 주요 임무가 왕권의 강화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그쵸? 그리고 귀족 합의체 보세요. 제가회의, 정사회의, 화백회의 나와요. 그 중에 화백회의는 만장일치제예요. 그리고 수도는 5부. 그 다음에 백제는 고구려는 5부, 5보, 6부예요. 꼭 체크. 그쵸? 그 다음에 5부가 나중에 이제 5부 병이 돼서 대당으로 바뀌어요. 대당이라는 게, 그게 이제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544년에 대당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지방조직 같은 경우는 이건요, 제가 뭐 설명해도 이렇게 그냥 외우시고 그냥 깔끔하게 그냥 딱딱딱 외워만 두세요. 그리고 지방조직 같은 경우는 장관을 파견하잖아요. 5부에 욕살이란 분을 장관을 파견해요. 백제는 5방에 방령을 파견해. 그 다음에 신라는 5주에 군주를 파견해요. 그렇죠? 그리고 통일신라 때 아까 얘기한 제가 그랬죠. 5주에서 9주가 됐다고. 9주의 총관. 이 총관이 나중에 도독이 된다. 그리고 발해는 15부 62주다.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특수구역 보면요. 특수구역에 보면 삼경제, 그 다음에 22담로, 그 다음에 이소경, 그 다음에 오소경, 그 다음에 오경제로 돼요. 발해가 오경제. 그리고 군사조직 같은 경우 아까 나왔던 성 단위로 조직해요.
그리고 백제는 중앙에 뭐 방령, 군장들. 지방은 신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육정과 서당이죠. 그리고 통일신라가 돼서 비로소 구서당 10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해 때는 지방 군사 조직은 없었어요. 10위라는 중앙 군사 조직만 있었어요. 요거 체크하시면서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요. 아, 요러요란 일들이 있었어. 지금 앞에 나왔던 내용도 지금 요약해서 넣어두신 거예요. 지방 조직 같은 경우는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부, 방, 주로 나뉘어요. 그리고 성군에도 지방관을 파견하고 촌에는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아요. 그리고 토착 세력한테 뭐예요? 촌주로 임명해서 행정이나 군사 실무를 행하게 만들어요. 아, 그러면 결국은 무슨 뜻이야? 촌에는 촌주가 다 지배하는 사회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토착 세력을 넣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그쵸? 그러셔서 지방 조직, 그 다음에 그 발해, 그 다음에 지방 조직에 보시면 오부, 오방, 오주, 그 다음에 나중에 구주가 됐어. 요 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15부, 62주. 그 다음에 오경제가 아까 얘기한 뭐 오경. 그쵸? 오경 나왔죠. 그래서, 아, 오경이 당의 오경제를 가져온 것이다. 여기에 오경제로 넣어놨어요. 사실 오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10이 나왔죠. 그 다음에 대내상 있죠. 정당성의 대내상, 대대로, 그 다음에 내신자평, 상대등, 그 다음에 시중, 그 다음에 대내상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제 사회로 좀 들어갈 거예요. 보시면 사회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이제 이 군사 조직을 좀 더 얘기를 설명을 드리고 싶어도 굉장히 헷갈리실까봐 제가 얘기는 잘 안 할게요. 그런데 충분히 여기 나온 내용들, 표에 있는 것만 보셔도 충분히 문제 푸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부는 무엇인가? 그렇게는 안 나오거든. 그런데 구서당 10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굉장히 특이하잖아. 특수하잖아. 다 민족 통합이 된 다음이죠. 그래서 그건 나올 수 있어. 그렇지만 뭐 5부에 뭐가 있고 6부에 뭐가 있고 이런 것 정도까지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5부 뭐 이렇게 따지면 되시죠. 5부 6부 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고구려 백제 신라 5부 6부 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회의, 정삼회의, 그 다음에 화백회의 이렇게 보시면 더 외우기가 좀 쉬워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셔서 요거 보시고 고대 사회 한번 보세요. 고대 사회는 완전한 사실은 신분제 사회예요. 나는 천민이고 뭐 그런 고대 사회, 고구려 백제 시대 신라 때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완전히 있어요. 그래서 신분제 사회가 확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이 고대 국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신분제도가 성립된 거는 이런 의미가 있죠. 신분제 사회 하면 이것부터 시작해요. 철기부터 시작해. 실은 청동기부터 계급이 발생은 했어요. 그런데 완전한 신분제, 귀족 있죠. 그 다음에 뭐 그 밑에 뭐 저기 있죠. 그 조금 부유한 계층 있죠. 그 다음에 일반 평민 있죠. 그 다음에 노비 있죠. 이런 것은 철기 때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기 때, 그 다음에 철기를 통해서 철기를 도구화해서 정복과 복속을 계속 일으켜요. 정복전쟁 하죠. 그 다음에 그 점령한 지역을 복속시켜요. 그 다음에 부족이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귀족, 평민, 천민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이 나라 살 적에는 귀족이었는데 전쟁에서 졌어. 점령당해서 복속당하면 저 나라 가서는 노비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향부곡에 살 수도 있는 거야. 그쵸?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참 이게 그것이 인생인지라. 그쵸? 그것이 이제 초기 고대 왕국의 모습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삼국통일 이후에는 신라가 전제왕권을 강화하죠. 이것이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에요. 그리고 육두품이 대두돼요. 성장해요. 그리고 발해는 아까 얘기한 지배계층은 고구려계였어. 피지배계층은 말갈계였어. 그쵸? 체크. 그 다음에 신라 말에는 사회적 모순이 심화된 거야. 그리고 중앙의 통제력이 마비되고 새로운 세력이 등장해. 근데 신라 때 사회적 모순이 왜 대두됐어요? 골품제들 있잖아. 골품제들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피와 뼈로 나눠서 더 이상은 못 올라간대. 너는 이렇게 살아. 그런데 그 이렇게 살아라는 방식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완전히 이 골품 제도는요, 법제화가 됐어요.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옷도 그거 입어. 그 다음에 집도 이런 집에서 살아야 돼. 몇 평 이상은 안 돼. 그 다음에 그 우마차라고 해서 그 수레들 있죠. 끄는 거. 거기에 타는 분들 있죠. 그것도 다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 우마차의 스케일, 모양, 크기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굉장히 법으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가 굉장히 윤택하게 잘 살고 왕경인과 지방인의 구분이 없이 그 나라를 이끌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한 귀족 사회였던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죠. 특히 이거예요. 여자분들은 또 머리에 뭐 그 꾸미개를 좀 하잖아요. 여러 가지 많이 꾸미개를 넣는 분이 뭐예요? 더 높은 직위, 귀족인 거야.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무너져요. 그리고 막 여기 장식하고 이런 것들도 어떤 사람의 무역으로 인해서 무너져. 그렇기 때문에 왕이 아예 사치품을 규제를 시켜버려요. 왜냐? 이분들은 신라 사회는 귀족 사회이기 때문에 딱 등급이 정해져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런 꾸미개를 쓰면 안 돼. 이런 머리 장식을 쓰면 안 되는데 장보고라는 사람이 어때요? 사무역이 시작된 거야. 무역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높지 않은 귀족의 여인들도 많은 사치를 부릴 수가 있었어. 그래서 나중에 흥덕왕이라는 분이 사치품을 완전히 규제를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단지 사치품이 아니에요. 이것은 귀족과 평민과 이런 계급 간의 투쟁인 거야, 사실은. 그래서 이런 사회적 현상들이 지금 앞으로 나올 것들의 내용들에 나와요. 그러니까 보면 무조건 딸딸딸 외우지 마세요. 그냥 고구려는 이런 사회였어. 통일신라는 이래 있었대. 신라 땐 이랬대. 이걸 보시면 돼요. 아까 나온 뭐 간등제 있죠. 수상제 있죠. 이런 것들은 외우면 돼, 사실. 그런데 뭐 지방조직 있죠. 그 다음에 특수구역, 군사구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외우면 되지만 이런 사회현상이라 이런 것들은요. 수업을 잘 들으시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신분제 사회의 성립 한번 보세요. 부족 통합 과정에서 서열이 마련돼요. 왜냐하면 이 부족이 있어. 족이 있는데 이 족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족도 다 달라. 왜? 뭐가 달라? 이 사람이 관등을 받는 서열도 달라. 이 족장이 족의 인원이 굉장히 많은 큰 족이었단 말이에요. 부족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서열이 굉장히 높게 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 크지 않은 족의 족장이야. 이런 사람들은 중앙에 관료로 편제, 등급, 관등이 편제될 적에도 그리 큰 벼슬을 얻지 못해, 관등을.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배층의 위계 질서에 따라 뭐 서열이 그래서 마련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대우해주면 안 되잖아. 밑에 족이 있는 그 사람들이 100명인 족장과 50명인 족장이 서열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관등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신분제로 발전해서 귀족 중심의 엄격한 신분제 사회가 이 고대 국가의 특징이었던 거예요. 삼국시대 보면요. 귀족, 평민, 천민의 신분 구조를 가져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귀족도 좀 나누죠. 귀족 같은 경우는 부여 초기, 그 다음에 사만, 고구려 때는 어때요? 가, 대가들. 가짜 있잖아요. 마가, 우가, 저가 뭐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어때요? 군사력, 그 다음에 정치력 이런 것들로 지배를 해요. 그래서 음락 지배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결론적으로 이 성을 가진 분들이 귀족으로 편제가 되는 거야. 귀족이 돼. 완전히 이제 예전에는 무슨 가짜 걸린 그 집안들이었는데 이제는 귀족으로 편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편제죠. 제가 잘못 썼네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호민이 돼. 귀족 다음에 호민이 나와. 호민은 귀족은 아니지만 좀 부유한 계층이에요. 그 다음에 평민이 나와. 그러니까 이 부유 계층도 귀족하고 호민으로 나뉘죠. 그리고 평민이 나와. 그 다음에 노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 국가도요. 이렇게 나눠버려요. 노비는 천민이에요.
평민은요, 하호라고 해요. 호민, 하호. 호민은 조금 부유한 계층, 하호는 평민이야. 그러니까 지금 딱 서열이 구분됐어. 사람들도 이렇게 등급으로 나니까 완전히 무슨 조선시대 노비처럼 완전히 막 너무 드러나게는 아니지만 이미 나라에 이렇게 다 사람의 등급이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귀족 한번 보세요. 왕족 및 옛 부족장 세력, 특권 유지를 왜 율령 반포했어? 그렇죠. 사실은요, 율령 반포하면 우리 나라의 기틀을 잡을 때 율령 반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실은 귀족들이 딱 서열 정리하려고 율령을 반포하는 거야. 법률을 발표하는 거야. 귀족 이런 거죠. 이거는 귀족들만 할 수 있다. 니들은 하면 안 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율령 반포가 국가의 기반을 확립할 적에도 율령 반포가 꼭 들어오지만 실은 그 이면엔 또 귀족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반포되는 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특권을 유지하려면 법이 있어야 되잖아. 그 율령들이 그 율령인 거예요. 그리고 정치 권력과 사회 경제적 특권을 독점하고 귀족회의 참여. 귀족회의 어디 참여? 났잖아요. 화백회의, 정사함회의. 그쵸? 그런 것도 다 뭐예요? 다 귀족회의였던 거예요.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거예요. 다 자기들이 해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출신 등급에 따라서 관등 승진의 특권이 제한되고 경제적 혜택도 차등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차라리 내가 시험을 봐서 이렇게 되면 좋겠어. 그런데 그게 아니고 거의 다 출신으로 나눠져. 아니면 족장 세력 뭐 이런 거, 족들, 족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귀족 밑에 뭐 귀족으로 편제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거의 대부분의 귀족들은 출신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신 등급에 따라 관등 승진, 그 다음에 경제적 특혜 다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보기 싫었겠어요. 참 분한 얘기죠. 그쵸? 그리고 평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농민으로 농민인데 자유민이죠.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죠. 그래서 조세 납부하고 노동력을 징발해. 그러니까 나라에 평민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그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설성이 나오는 거야. 왜냐면 이분들이 평민들이 뭐예요? 농사 짓고 평민들이 군대 징발당하고 노동력 제공하고 이런 거였잖아. 그러니까 귀족만 너무 많으면 결국은 그 나라가 몰락할 수밖에 없어. 그 한 예가 그건 거잖아요. 통일신라잖아요. 귀족들만 맨날 싸워. 더 많이 가지려고. 고리대금하고 막 통일신라.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사람들이 몰랐던 건 너무 어리석죠. 사람을 잘 부리려면 그 사람들이 잘 유지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농민들이 잘 뭘 바쳐야 자기네들이 세력이 유지되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욕심이 너무 과해서 밑에가 다 몰락하게 만들면서까지 자신들을 부를 축적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 몰락한 거죠. 그러니까 평민이 얼마나 그 지배층보다 두껍고 강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그 건전성이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천민 보세요. 대부분의 왕실, 귀족, 관청에 속한 노비, 촌락단의 집단 예속인들이야. 그쵸? 이분들 뭐예요? 이분들은 아까 나온 그 피지배계층 보면 자영농들, 천민들 나와. 천민들 보면 피정복민들, 정복당해갖고 그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몰락한 평민들도 있고, 법률 위반자 아니면 뭐 죄를 졌어, 반역에 죄를 졌어, 이런 사람들이 다 피지배계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천민들이 실생활에는 이 역사에는 앞에 나서지 못해요. 다 귀족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 그런데 정말 고려 때 가면 고려를 지탱하고 끝까지 놓지 않고 고려를 살린 이 신분 계층은 사실은 천민이었어요. 제가 아까 향부곡 나왔잖아요. 앞으로 고려 때 향소부곡이 나올 거거든요. 향소부곡에 있던 천민 계층이 몽고인들을 많이 물리쳤었어요. 나라에 공도 세우고.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민초들이 또
나라를 또 지탱하는 힘이기도 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삼국시대는 요약정리 보세요. 전쟁 노비, 남북국 시대는 채무 노비가 대부분이었잖아요. 아, 그러면 삼국시대는 전쟁에서 진 사람은 노비로 많이 끌려왔어. 근데 여기서 보면 남북국 시대는 통일신라 시대잖아요. 이때는 채무를 갚지 못했어. 그래서 노비가 된 사람들이 훨씬 많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참 아픈 얘기죠. 요거 꼭 체크해 주세요. 아, 고대 왕국 때는 이렇게 신분제가 엄연히 있었어. 그랬기 때문에 지금 신분제가 요로유란 이로 성립이 됐고, 제가 뭐 하오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호민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귀족들이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사회가 이 나라들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삼국사회의 생활상 잠깐 빨리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다음 시간에는 문화까지 빨리빨리 하고 중세 넘어갈 거예요. 삼국사회의 생활상 한번 보세요. 고구려는 척박한 산간지대에서 약탈경제했어요. 그래서 엄격한 법률과 진대법. 그러면 진대법이 처음에 고구려에서 왜 나왔냐고 기억해 보시라고요. 진대법은 실은 왕권 강화하기 위한 거예요. 귀족들이 너무나 채무를 많이 지어서 이 평민들이 아니면 뭐 노비화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에요. 그쵸? 평민이 많아야 나라가 잘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왕족, 고씨, 그 다음에 오부 출신의 귀족이 지배하는 사회였어요. 그리고 반역자는 이거 하나 적어두시면 좋죠. 반역자는 차명 아니면 화형에 처했어요. 예전에 고구려 시대에는. 그리고 전쟁에 패한 자는 사형이야. 그러니까 고구려에서는 진짜 죽음 아니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에 패하면 사형. 그리고 도둑질한 자는 12배 배상이 고구려에 있었죠. 백제는 고구려와 생활 양식이 거의 흡사했어요. 유사했고, 그 다음에 지배층은 왕족인 부여씨와 팔성의 귀족들. 백제하면요, 부여씨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여에서 온 씨. 그리고 팔성 귀족들 나와요. 그 팔성 귀족 중에 하나가 사택지잖아요. 그래서 사택지적비라는 비를 또 만드시죠. 아무튼 간에 이거는 백제도 귀족들이 이끌어가는 사회였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백제 같은 경우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서 신라 같은 경우는요, 계로왕이 장수왕한테 죽임을 당한 그 계기가 뭐였어요? 바둑 너무 좋아하셨잖아요. 백제인들은 그런 여러 가지 풍습들이 있어서 그런 취미 생활이 많았던 나라. 그래서 바둑, 장기, 투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도둑질한 자는 귀양 보내고, 그 다음에 도둑질한 자는 귀양돈은 2배로 배상하게 했어요. 12배까지는 아니었어, 백제는. 조금 유했죠.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는 부족사회에서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했는데, 일정한 신분을 주는 상태에서 골품제가 생긴 거예요. 신라도. 왜냐면 촌주나 촌장들 다 뭐 부족들 이런 사람들을 다 신라 밑으로 끌어들여야 됐어. 그러려면 뭘 줘야 되잖아. 그러면서 기득권의 세력을 유지를 하려면 완전히 골품을 마련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품제도 한번 보세요. 중앙집권체제의 정비에 지방 족장 세력을 통합하여 왕권 강화 목적으로 완전히 등급을 매겨버린 거예요. 개인의 신분과 친족을 골품으로 구분해요. 그래서 이제 지방 세력을 이렇게 편입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정치, 사회, 일상생활까지 규제해요. 의복, 관직, 가옥구조, 치장 등 생활 전반적으로 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았어. 지방 세력을 흡수하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딱 깔끔하고 좋아. 정치하기는. 근데 이것 자체가 왕권 강화보다는 뭐예요? 사회적으로 사회가 발전하지 못하는 사회 통제의 역할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점 건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골품제가 처음에는 관등 정해주고 딱딱딱 정하니까 세상 편해. 너는 딱 그 등급이야. 너는 딱 그 등급. 이렇게 하니까 세상 편하고 좋은데, 결국에는 사회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돼버린 거예요. 사회 기반 약화, 그 다음에 사회 발전 약화를 초래하게 된 거죠. 골품제도가.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왕족은 성골 진골이고 육두품은 대족장, 오두품, 사두품은 소족장, 지방 촌장들이야. 3두품, 2두품, 1두품은 촌장 레벨도 아니고 일반 평민들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이것도 구별하기가 이제 무색해지게 돼. 아까 성골처럼. 등란은 신분이동이 불가능하여 가장 불만을 가진 육부품 세력이야. 신분이동이 등란이 되긴 어려워. 그런데 됐어. 뭐 여러 가지 일도. 그랬는데 그 위로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 위는 뭐예요? 진골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너무 잘난 것 같아. 근데 나 진골을 안 시켜줘.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육두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중앙집권 국가로의 발전이 늦었다고 했죠. 왜냐하면 가장 후미진 지역에 있으니까 문물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리고 신라 초기의 전통이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혈연적 그러니까 그 문물이 발전을 못하면요, 혈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돼요? 사회적 제약도 굉장히 좀 심한 나라. 그러니까 신라를 딱 떠올리면 금관 막 이런 게 떠오르지 않아요? 막 금 꾸미게 막 장식, 그 다음에 허리띠 뭐 이런 거 떠올리실 거예요. 그러면 귀족 사회인 거야. 근데 너무나 경직된 귀족 사회면 이게 물이 고여버려. 그쵸? 화랑도 한번 보세요. 오늘 화랑도까지 할게요. 화랑도는 화랑과 낭도로 구성돼요. 그런데 화랑은 귀족이 하는 거예요. 귀족의 자제들이. 낭도는 귀족 플러스 일반 평민도 가능해요. 시족사회의 청소년 집단이 기원이에요. 원하라는 청소년 집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원하를 두 갈래로 사실은 나눴어요. 처음에는 여자 2명으로 인해서 여자 딱딱 두 그룹으로 나눈 거야. 그 짱이 여인들이에요. 2분. 근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질투해서 한 사람을 밀어갖고 제거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밝혀져갖고 아예 진흥왕이 그러면 원하를 없애버려. 그래서 화랑을 만들면서 그 화랑 같은 경우 보면 그 평소에는 들그러지만 전쟁이나 이런 거 나갈 적에 화장을 많이 해요. 변장술 뭐 이런 것들. 근데 그 기원이 사실 원하에서 기원이 나온 거예요. 원래는 그 우두머리가 여자였어. 여자 2명. 그러다가 좋지 못한 일로 없어지면서 화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화랑이 되면서 좀 그런 방면으로 그 귀족의 자제들, 그러면서 귀족 자제들 플러스 평민도 낭도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문화가 많이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계층 간의 갈등 조절에 조종의 역할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신라 진흥왕 때 국가 조직으로 확대해서 문벌과 학식, 그 다음에 용모 단정한 그 귀족의 자제들, 그 다음에 덕행이 있는 15세에서 18세 소년들을 뽑아서 명산대천을 순례하면서 도덕을 수련해. 그러니까 화랑 같은 경우는 명산대천 나오면 대천 뭐 이런 거 나오면 도교의 영향도 있는 거야. 막 산에 가서 수양하고 심신을 단련하고 소양을 갖추고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정서함양, 신체 단련 등의 무사 또 정신을 연마하고 국가를 위한 중견 인물 양성 목적이에요. 그리고 계층 간의 갈등을 조절하고 완화하는 역할이죠. 화랑과 낭도. 근데 실은 최근에 화랑이라는 드라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물론 계층 간의 그 갈등을 완화하고 조정하는 역할도 해요. 평민과 귀족이 자제들이 섞이니까. 그런데 실은 왕을 위해서 나가서 싸워줄 귀족의 자식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귀족을 누르고 싶은데 귀족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싸워줄 귀족들이 필요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꿈쩍이나 하나요? 가장 인생에서 약한 부분이 어디예요? 자식들이야. 귀족의 자식들을 딱 선발해서 딱 놓는 거야. 그래서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 보시면요, 각 화랑에 그 짱들이 있어. 무슨 뭐 국선도도 있고, 가장 위가 국선도 그거 짱이고, 밑에 각 부족을 대표하는 짱들이 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의 뒤에는 누가 있어? 각 귀족들 세력이 있는 거야. 누구씨. 그러니까 다 뒤에 무슨 귀족 다 뒤에서 들여보내는 거예요. 화랑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것도 안 하려는 걸
어떻게 해서 이제 진흥왕 때 왕권 강화하면서 이걸 이제 실현케 했어요. 실은 뭐예요? 삼국통일도 이 화랑 때문에 이루어진 거죠. 진흥왕이 다 밑그림을 그리시면서 나라의 기틀을 이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태종무열왕까지 가서 문무왕, 신문왕까지 간 거예요. 세속 5개 보세요. 신라 진평왕 때 원광법사가 지은 화랑의 5계명이에요. 사군이충, 사친이요, 교우신, 임전무태, 살생육태. 사군이충 뭐예요? 군자한테 충성해. 사친이요, 부모. 교우이신 뭐예요? 친구 간의 관계. 임전무태. 절대로 물러서면 안 돼. 그리고 살생유택은 어때요? 이건 불교 쪽이야. 원광법사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미물을 죽이면 안 돼. 그쵸? 그래서 지금 화랑이 그 다음에 세속 5개가 나왔어. 화랑한테 이러한 5가지의 계명을 준 거야. 그러니까 아까 원술이라는 사람이 나왔었어요. 이분은 누구였어요? 김유신과 누구요? 김춘추의 딸이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화랑 원술이에요. 이분이 임전무태를 안 했어. 도망갔어. 그러니까 도망이라기보다는 그냥 같이 죽지 못한 거죠. 전쟁에 나가서 못 죽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고구려 전쟁에 나가서. 그래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해요. 김유신이.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또 전쟁에 나가서 참전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명을 다 하죠. 그런 거 보면 세속 5개 이 법규가 완전히 법이나 마찬가지예요. 화랑의 5계명이 신라가 통일을 이루는데 초석이 된 것이에요. 화백회의 보세요. 귀족회의로서 시족사회의 전통을 계승해서 만장일치제예요. 각 대표 집단의 부정 방지와 단결력을 강화하는 구실을 해요. 귀족 세력과 왕권 간의 관력을 견제하고 조절하는 기능하고 그 다음에 진골 출신의 대등으로 구성돼서 그 의장이 상대등이에요. 합의제죠. 완전히 합의제인데 만장일치제도야. 지금 다 나왔어요. 신라, 통일신라를 이룬 기본이 하나는 골품이야. 이것은 법제화돼서 완전히 전 사회를 다 지배해. 그 다음에 화랑이야. 그 다음에 화백 귀족회의야. 귀족 화백회의. 이 3개가 같은 플랜으로 나와야 돼요. 같이 세트야. 그쵸? 요거 보시면서 오늘 조금 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나온 거 오늘 다 굉장히 중요한 거 많이 나왔거든요. 요거 다 지금 외우셔야 돼요. 요것 정도만 외워도요, 굉장히 많이 외우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문화까지 다 할 거예요. 그리고 고려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고려 들어가기 전에 여기 거는 다 외우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떠올리시면서 뭐 여기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런 거는 뭐 찾아보시면 다 나오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더 세세하게 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것이 진짜 우리의 시험을 볼 적에 정말 필요한 것이냐 이렇게 따지면 그렇게 필요한 것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나온 키워드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시간도 그리 많지 않지만 굉장히 필요한 것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부하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제 인강에서 안 나온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찾아보셔야 돼요. 찾아보시는 게 더 머릿속에 나와요. 그러니까 찾아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더 기억이 빠르실 거예요. 암기가. 그쵸? 다음 시간에 법규하고 또 국사 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